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외과 의사입니다. 원래 비혼주의였던 저는 최근에 동료 여의사와 결혼도 해서 행복한 신혼생활 중입니다.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제 인생에 결혼 같은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정은아, 너 지금 만나는 여자랑 많이 진지한 사이냐?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냥 서로 좋으니까 만나는 정도? 그 여자는 널 완전히 결혼할 남자로 생각하고 있던데? 그래? 그럼 솔직하게 말하고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네. 야, 이 자식아. 너 그런 식으로 대체 여자 몇 명 울리려고 그러냐? 너 그렇게 살다 벌 받아, 임마. 내가 언제 결혼한다 속이고 여자 사귄 적 있어? 난 애초에 결혼 같은 거 생각 없다 오픈하고 여자 만나. 상대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 알면 관계를 정리하는 거고. 그래, 잘났다. 근데 너 직업도 의사고 너 정도면 외모도 준수해서 괜찮은 여자들이 다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좋은 원처 왜 그렇게 다 마다하는 거야? 민식아, 너 알다시피 난 가정을 꾸려갈 만한 성정이 못 돼.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줄도 아는 법인데 난 제대로 된 사랑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이 큰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이 결혼을 한다? 게다가 난 한 가정을 함께 꾸려갈 존재로 여자란 존재를 못 믿겠어. 제가 사실은 고아원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갓난아기일 때 저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부모의 생사나 신원도 전혀 모른 채 고아원에 맡겨져 자란 것이죠. 머리가 굵어가면서 자연히 부모님, 특히 엄마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정말 키우고 싶으셨는데 병이 있으셔서 어쩔 수 없이 나를 고아원에 맡기셨다더라. 우리 부모님은 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5년 있다가 나를 꼭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때까지만 꾹 참고 고아원에 있으라고. 정훈이, 넌 왜 고아원에 맡겨진 거야? 나? 글쎄, 그냥 갓난아기 때 버려졌단 얘기를 들은 거 말고는 부모님에 관해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중에 제일 불쌍한 자식이 정훈이다. 그렇지? 그러게. 불쌍한 중에 제일 불쌍한 놈이 나다. 됐냐? 그렇게 저는 어린 마음에도 어떤 구체적인 핑계나 이해할 법한 변명거리 하나 남기지 않은 엄마에 대한 원망이 점점 커져가더군요. 게다가 제가 버려진 방식이란 것이 너무 초라하고 비정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돌돌 말려 버려진 갓난아기. 나라는 존재는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였나? 그런 식으로 쓰레기처럼 버릴 거라면 왜 날 임신하고 낳으려고 했던 걸까? 고아원에 맡겨도 그냥 강보에 싸가지고 와서 맡겨도 될 텐데 왜 그런 방식을 택했을까? 사무치는 원망과 그리움, 납득할 수 없는 분노. 그런 5만 가지 감정 사이에서 저는 내적으로 아주 힘든 유년기와 사춘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수녀님, 제 부모님에 관해서는 아는 게 정말 하나도 없으세요? 미안하다, 정은아. 네 신혼에 관해 조회도 하고 추적도 많이 해봤지만 안타깝게도 네 부모님에 관해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단다. 전 그렇게 부모님이란 존재에 관해 날 때부터 완전히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철이 들고 어른이 될수록 가정의 울타리라든가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혹은 제 몸보다 아이가 더 소중하다는 모성,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고 특히나 모성에 대한 지독한 회의만을 가지고 어른이 된 케이스였죠. 제가 생각하기에 모성이란 필요와 상황에 의해 태어나자마자 어린 갓난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뒤틀린 모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 그 어떤 여자를 만나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타고나길 공부머리는 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기 싫어하는 승부욕 탓에 학창시절 학과 성적은 늘 탑을 달렸습니다. 고아원 출신임에도 좋은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저의 공부머리와 남다른 노력,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고마운 독지가의 도움 덕분입니다. 정은아, 이번 시험에서도 전교 1등에 전국 석차도 상위 1%구나. 이대로라면 네가 원하는 서울의대 진학도 문제가 없겠다. 수녀님, 그런데 입시 준비하려면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또 현실적으로 대학 등록금도 걱정이에요. 정기적으로 내게 용돈을 보내주시던 독지가분 기억하지? 네, 그럼요. 제가 몇 번이나 편지도 드리고 인사도 드리려고 해도 계속 마다하셔서 얼굴 한번 뵌 적은 없지만. 그분께서 이번에 고아원으로 연락이 오셨는데 네가 대학 입시 준비할 때까지 필요한 돈을 모두 지원하겠다고 하시는구나. 대학도 네가 입학하는 곳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고. 수녀님, 대체 그분이 누구신데 저에게 그런 도움을 주시는 거죠? 이름 없는 독지가라는 거 말고는 선생님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늘 전화로 연락 오시는데 개인 신상에 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시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늘 계절별로 옷도 보내주시고 크리스마스며 명절에 용돈.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한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건지. 뭐라도 여쭤보기라도 할라 치면 고아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게 너라는 소문을 들었다며 본인이 못 배운 한이 있어 똑똑하고 가난한 너 같은 아이를 돕는 게 삶의 낙이라는 말만 하신단다. 그분 만나뵐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너무 고마운 분인데 인사드릴 방도조차 없으니 좀... 그분이 너뿐 아니라 명절이나 성탄절 같은 때엔 고아원 전체에 기부금도 많이 보내셔서 선생님도 몇 번이나 신상을 여쭤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한결같아. 익명의 기부자로 남고 싶다고 그 말만 하고 늘 전화를 끊으신단다. 기다리 아저씨와도 같은 그 익명의 독지가의 도움으로 저는 고학의 문턱마다 겨우 위기를 넘겨가며 그렇게 무사히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마운 분이 의대 등록금도 지원해 주셔서 저는 제 생활비 정도만 벌면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런 과정으로 외과 의사가 되었고 그런 저를 사람들은 나름 입지전적으로 성공한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정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전 온갖 지원 다 받으면서도 겨우 삼수해서 의대 턱걸이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요. 듣자 하니까 과외를 하루에 몇 개씩 하면서도 늘과에서 탑3 안에 드는 성적을 유지하셨다니까. 사람이 명석하고 독하고 아들을 낳는다면 정 선생님 같은 아들을 낳고 싶더라. 그러게요. 사람들에게 그런 칭찬을 들어도 저는 딱히 별 감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아들을 낳고 싶다는 말을 들으면 내 어머니는 어떤 분이길래 나를 그렇게 버리셨나 하는 생각에 다시 마음이 괴로워지곤 했죠. 막상 의사가 되어서 수입도 많아지고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당당한 홀로서기가 가능한 형편이 되었지만 딱히 행복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더군요. 출생에 관한 이런 기구하고 불우한 사정으로 제대로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마음은 늘 외로우면서도 공허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동료들과 좀 늦게까지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는 길이었습니다. 정 선생님, 동네가 어디세요? 저는 땡땡동 사는데요. 어머,
그럼 저희 동네랑 별로 멀지 않으시네요? 저 오늘 차 가지고 왔는데 대리 불러서 같이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까지야. 전 술도 깰 겸 걸어가는 것도 좋거든요. 오늘 일기예보도 안 듣고 나오셨어요? 체감온도 영하 17도라는데 이 날씨에 밤 산책? 그런가요? 좀 추운 줄은 알았지만. 고집 부리지 마시고 얼른 타세요. 그렇게 회식 자리 후 함께 아내의 차를 얻어 타고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 선생님,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럼 저 한번 만나보실래요? 어때요? 저 여자친구로. 박 선생님 많이 드신 것 같진 않은데 혹시 좀 취하셨어요? 제가 술 취해서 하는 말로 보이세요? 그게 아니라면. 저 나름 1년 넘게 정 선생님 지켜보고 혼자 속으로 마음앓이만 하다가 어렵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글쎄요, 전 박 선생님을 동료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그럼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 동료 이상으로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며 다가오는 아내였죠. 처음엔 예상치 못한 고백에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직장 동료와 그런 사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게 애초부터 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박 선생님은 매력적이고 좋은 분이지만 제 개인적인 룰에 어긋나요. 사내연애 같은 거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내연애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아니요, 해본 적 없습니다. 똑똑하신 분이 경험해보지도 않은 일에 선입견이 있으시네요? 저랑 일단 한번 해보고 결정하세요. 그러다 혹시 알아요? 사내연애가 딱 정 선생님 스타일일지? 그렇게 말하며 깔깔깔깔 화통한 웃음을 터뜨리는 아내였습니다. 저를 집에 내려주기 전에 아내는 자기 목에 걸린 목도리를 풀어 제 목에 감아주더군요. 한파경보가 내려서 이번 주 내내 춥대요. 정 선생님 보니까 목도리가 없으신 것 같아서. 이거 남녀 구분 없이 하고 다닐 수 있는 목도리예요. 제가 직접 짠 거라는 건 안 비밀이고요. 이러실 필요까지 없어요. 그냥 제가. 아저씨, 이제 땡땡동으로 가주시면 돼요. 정 선생님, 그럼 들어가세요. 총총히 사라지는 아내가 탄 차를 바라보는데 마음이 좀 이상하더군요. 여자에게 먼저 고백을 들어본 적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아내의 스타일은 솔직하고 가식 없는 직진형이라 뭔가 마음이 끌리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여자친구가 된다 생각하면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일단 사내연애를 안 하자 주의였고 또 순수하고 심정이 따뜻한 아내에게 처음부터 난 비혼주의다 선언하고 연애를 시작할 자신도 없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비혼주의임을 선언하고 가벼운 만남을 가지기에 아내의 스타일이 너무 진실하다는 게 문제였달까요? 해서 저는 그날 이후 불어 더 아내에게 거리를 두고 차갑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퇴근길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일하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온몸이 결박되다시피 한 상태로 붕대가 칭칭 감겨있더군요. 정 선생님, 정신이 좀 드세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우리 병원과 멀지 않은 사거리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곳으로 이송된 거고요. 제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팔하고 다리에 통증이 너무 심한데 혹시... 일단 응급수술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아무 말 말고 안정을 좀 취하세요. 내가 의사인데 내 상태를 모를 것 같아요? 수술 집도인은 누굽니까? 병명과 예우를 정확하게 확인해야겠으니 집도인을 빨리 불러와요. 집도인은 한 교수님이세요. 정 선생님도 잘 아시죠? 한 교수님이 얼마나 유능한 권위자인지.
한 교수님께서 정 선생님은 수술에 뵙겠다고 하셨으니 그리 하세요. 통증이 너무 심해요. 마취제 지금 뭐 들어가고 있죠? 아니 이 와중에 그런 직업병을 발휘해야겠어요? 제가 정 선생님 담당 마취과 닥터니 걱정 말고 그냥 누워 계세요. 생각보다 엄살이 좀 심하시네요. 저는 교통사고를 당해 그날 5시간의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리에 신경을 크게 다쳤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걷는 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 손의 부상이었습니다. 정 선생, 수술 시에 최선을 다했네만 오른쪽 손의 신경이 다시 원래 기능대로 돌아올지는 미지수야. 그럼 제 외과의로서 생명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단 말씀이시네요? 재활치료를 얼마나 부지런히 하느냐에 달려있어. 사람마다 신경세포도 회복 탄력성이 다 달라서 100% 예우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네. 전 까딱하면 외과의로서 가장 민감하고 컨디션 좋은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오른손의 신경을 크게 다쳤고 재활치료에 제대로 성공하지 못할 경우 외과 의사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정 선생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다리 통증이 아직 심해서 운신이 힘드네요. 얼른 일어나세요. 재활치료는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아내는 제가 수술로 입원하는 동안 거의 매일이다시피 저의 재활운동과 치유를 도왔습니다. 매일 이렇게 오시는 거 불편합니다. 병원 사람들 수군거리는 거 박 선생님은 신경도 안 쓰여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죠?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 저요. 아시다시피 다리도 어쩌면 온전치 않을 수 있고 특히 이 오른손 회복 못하면 의사가운 벗어야 해요. 그래서요? 막말로 저 의사라는 타이틀 빼면 소각적으로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 천의 고아라 부모님도 없고 금수저는커녕 흙수저도 아니에요. 애초에 쥐고 태어난 숟가락 자체가 없는 그런 남자입니다. 자기 비하가 심하시네요. 그리고 정 선생님은 반드시 회복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 거고요. 만약에 이도저도 안 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때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해요. 전 솔직히 정 선생님이 의사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전 제가 의사라 솔직히 남편감은 같은 업계가 아니었음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정 선생님, 저 비혼주의자입니다. 알아요. 제가 뜯어고쳐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남자인 거. 잡담은 여기까지 하시고 재활치료나 시작하시죠. 어서요. 그렇게 1년에 가까운 재활치료를 하는 동안 아내는 묵묵히 성질 한번 내지 않고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솔직히 외과의사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거라는 비관적인 기대가 80% 이상인 상황에서 시작한 치료였죠. 그럼에도 아내의 헌신적인 간호와 응원 덕분에 저는 1년 넘는 재활치료를 거친 후 기적적으로 오른손의 모든 감각을 예전처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오른손의 모든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앞으로 수술하거나 진료 보는데 아무 이상 없을 거라는 소견을 받았어요. 축하해요, 정 선생님. 그것 봐요. 제가 외과 의사로 다시 복귀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감사해요. 박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이렇게 회복 못했을 겁니다. 재활치료 끝났으니까 이젠 저 필요 없죠? 안 그래도 앞으론 정 선생님 귀찮게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네요. 뭐 상관은 없지만요. 역시나 정 선생님은 시종일관 한결같으시네요. 회복되신 거 축하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화낼 줄 알았는데 담담하네요. 앞으로는 제가 정 선생님 귀찮게 해드릴 예정인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뜯어고칠 거 많다고 하시다니. 정말 저 박 선생님 때문에 좀 변했어요. 사내연애도 하고 싶어졌고 결혼이라는 것도 해보고 싶어졌어요. 아내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며 사내연애를 반년 가까이 했고 결국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비혼주의자였던 당신인데 어떻게 나랑 결혼할 생각을 했어? 당신이라는 사람을 알아갈수록, 그리고 당신 따뜻한 진심을 느끼게 될수록 내가 오기에 가깝게 규정해놨던 어떤 룰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깨어져 버리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당신이라면 좋은 엄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당신이라면, 당신처럼 날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면 내 가치관을 새로 정립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하고 절대 헤어지기 싫었으니까. 그렇게 순수하고 따뜻한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었던 아내를 만나 저는 비혼주의임을 공표하던 저의 신념을 깨고 유부남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더없이 행복했어요. 알고 보니 아내는 저와는 달리 아주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여자였습니다. 평소 자신의 집안 배경에 관해 일체 말하는 게 없어서 전혀 몰랐는데, 아내의 아버지는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었고 아내의 외할아버지와 친할아버지 역시 의사 출신으로 대대로 의사 집안의 딸이었던 거죠. 자네가 말로만 듣던 그 까칠한 정 선생인가?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네 자라온 환경에 관해서는 교원이에게 얘기를 충분히 들었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공부해서 어려운 공부를 마쳤다니 참 대단하네. 앞으로 우리 딸 잘 부탁해. 부족한 저를 사위로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효원이 앞으로 많이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어 적적했는데 정서방 같은 훤칠한 사위가 들어와서 집이 다 훤해지는 것 같네. 여보, 우리 정서방 인물 너무 좋지 않아요? 장모가 초면에 보자마자 사위 외모에 반한 건가? 하긴 우리 효원이가 눈이 높은 아이인데 효원이가 첫눈에 반한 남자라 해서 나도 기대를 많이 하긴 했어. 엄마, 아빠, 아우, 싱거운 소리 그만하시고 이 사람 좀 편하게 앉게 하세요. 그래, 내 정신 좀 봐. 어서 와서 저기 식탁에 가서 앉게나. 갈비찜 좋아한다고 해서 만들어봤는데 입맛에 맞으려나 모르겠네? 초면부터 저를 가족처럼 환대해주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셨습니다. 저희 아내는 무남동녀 외딸로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여자였죠. 그런 고명딸을 내어주시는 거라 저는 사실 제가 부모님 없이 고아로 어렵게 자란 환경 탓에 이런 저의 성장 배경을 탐탁치 않게 여기면 어떡하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고민이 물색하게 저를 진심으로 반겨주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셨죠. 그렇게 축복받은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아내와 저는 처가댁과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마련해서 하루하루 행복한 신혼생활을 영위 중에 있었죠. 처음 가져보는 가정의 울타리란 것이 참 따뜻하고 좋은 것이로구나.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모님의 생신을 앞둔 주말이었고 저는 아내와 함께 처가댁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갔죠. 장모님, 생신날 저녁에 제가 수술 일정이 잡혀 있어서 미리 선물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색깔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스웨터 색깔이 딱 내 취향이네? 이 사람한테 힌트 좀 얻었죠. 뭘 사드리면 좋을지 잘 몰라서. 꽃다발도 너무 예쁘고 스웨터도 딱 내 마음에 드네. 고맙네, 정서방. 그런데 장모님, 무슨 상을 이렇게 거하게 차리셨어요? 내 생일상이기도 하고 또 사이가 와서 저녁 먹는다는데 허투루 차릴 수 없지 않나? 엄마 생일날 본인이 이렇게 고생하면 반칙인데?
설거지는 제가 싹 다 하고 갈게요. 아이고, 아서라.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한 애가 무슨 설거지야. 장모님, 요리는 몰라도 설거지는 제가 자신 있으니 맡겨만 주세요. 아이고, 자네 설거지 시켰다간 자네 장모 등살에 내가 오늘 잠자기 그른 것 같구만.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얼른 음식 식기 전에 식사나 하자고.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마쳤고 저는 얼른 식사 뒷정리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자네는 가만히 앉아있어. 오늘 설거지는 효원이랑 효원이 아빠가 하기로 했으니까 더. 그래도 어떻게 장인어른께서 설거지를. 저 사람 요새 퇴임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는 사람이니 저 정도 일은 해도 괜찮아. 설거지는 두고 나랑 할 얘기가 있어.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잠시만 있어보게. 최근에 효원 아빠랑 병원 정리를 하다가 자네에게 정말 중요한 물건을 발견했지 뭔가. 장모님께서는 안방으로 가시더니 뭔가 보따리에 쌓인 물건을 제 앞에 내놓으시는 겁니다. 장모님, 이게 대체 뭐예요? 일단 보따리를 풀어보게나. 저는 장모님 말씀대로 보따리를 풀었고 그 안에서 나온 물건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정서방, 이게 뭔 줄 알아? 하며 장모님이 아기 베넷 저고리를 내게 내미는 순간 제 인생에 있어 역대급 반전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장모님, 이건 아기들이 입는 베넷 저고리잖아요. 베넷 저고리 옆 솔기에 새겨진 이름을 한번 봐. 정정은, 이건 제 이름이잖아요? 그래, 이게 바로 자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었던 베넷 저고리라네. 이 베넷 저고리를 어떻게 장모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자네 장인이 최근 병원 정리를 하면서 옛날 병원 창고에 쌓아두었던 물건들을 최근에서야 정리하게 됐어. 그런데 그 창고 안에서 예전 우리 병원에서 태어난 갓난아기들이 입었던 베넷 저고리 몇 개를 발견했지. 사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지역사회에서 꽤 유명한 산부인과 병원을 평생 운영하신 분입니다. 돈이 없고 가난한 산모들에겐 무료로 분만을 도와주기도 하셔서 실력과 명망이 고루 두터운 분이셨죠. 내가 처녀 시절부터 수혜와 재봉에 취미가 많았다네. 해서 자네 장인어른이 산부인과 병동을 개원했을 때 우리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에게 이름을 새긴 베넷 저고리를 무료로 선물하곤 했어. 그럼 제가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태어났단 말씀입니까? 장인어른이랑 나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예사롭지 않아서 자네의 출생 기록부터 해서 그날의 병원 기록을 자세히 찾아봤다네. 알고 보니 그날 저는 장인어른이 운영하던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것이 맞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 옛날 보호자도 없이 혼자 몸으로 병원에 출산을 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병원을 개원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의 일이라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내가 사실 결혼 전에는 자네 장인어른 밑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었다네. 해서 그때 병원을 개원하고 간호원을 채용하지 못했던 때라 내가 병원의 간호원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 죄송하지만 지금 진통이 시작됐는데 입원 수속 가능할까요? 보호자는 안 계세요? 제가 사정이 좀 복잡해서 보호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지금 양수가 터졌네요. 아기가 금방 나올 것만 같아요. 일단 빨리 출산 준비하셔야겠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게 몹시 추운 겨울날 부른 배를 하고 홀로 출산하러 병원에 온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홀몸으로 그렇게 병원을 방문한 여자가 제 친모였던 거고요. 저희 엄마는 초산이어서 그런지 지독한 난상 끝에 저를 겨우 출산하셨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자연분만을 하고 싶었는데 까딱하면 아기가 숨을 못 쉬어서 질식사할 위험이 있는 바람에 응급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제왕절개 수술을 할지 모르고 그런 수술비를 미처 마련하지 못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원장님께서 형편이 어려운 산모분께는 무료로 수술을 해드리자는 병원상의 정책이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 몸부터 추스르세요. 저희 아기는 건강한가요? 너무 난상 끝에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걱정이네요. 아드님은 정말로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이따 아드님 데려올 테니 모유 수유 한번 시작해보죠. 정말 감사합니다. 수술비는 제가 후에 어떻게라도 갚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울지 마시고 식사부터 좀 하세요. 앞으로 젖먹이 아기 키우시려면 식사도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참, 이건 병원에서 드리는 베네 저고리인데 아기 이름 말씀해 주시면 옷섭에 이름을 수놓아 드리고 있어요. 저희 아기 이름은 정훈으로 해주세요. 성은 정이고 이름은 정정훈이요. 듣기 좋고 믿음직스러운 이름이네요. 제가 아기 베네 저고리에 예쁘게 아기 이름 수놓아서 가져다 드릴게요. 간호사 선생님, 정말 감사드려요. 이 은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어렵게 저를 출산하셨고 난상 끝에 제왕절개 수술까지 하는 바람에 산후의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제게 모유를 먹인다고 매일 밤 저를 품에 꼭 끌어안고 병실에서 잠드는 엄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생각지도 못한 큰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원 지하실에 경비를 돌던 분이 난방장치를 잘못 만지는 바람에 지하부터 시작한 폭발 사고가 건물 전체에 큰 화재로 이어진 것이었죠. 삐뽀 삐뽀. 병원 전체에 큰 화재가 발생했으니 환자분과 가족분들은 속히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가득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엄마가 입원해 계시던 병실은 2층 높이였는데 창문이 작아서 사람 한 명이 밖으로 탈출하기에 너무 좁은 공간이었다고 해요. 그 옛날에는 화재 같은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어서 네 어머니가 입원했던 병실의 창문으론 성인이 빠져나갈 공간이 나오질 않았지. 내게 젖을 먹이던 엄마는 내 널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 난리법석의 화물 사고의 현장에서 엄마는 저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다고 합니다. 매캐한 연기와 화염 속에서 1미터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비상계단이 어딘지는 보이지도 않고 그나마 빠져나갈 창문은 엄마 몸이 나갈 만한 규격이 되질 못했죠. 그때 엄마 눈에 들어온 것이 병실 구석에 철제 쓰레기통이었다고 합니다. 정훈아, 너라도 살아서 여기를 꼭 빠져나가야 해. 하느님, 우리 불쌍한 정훈이 꼭 살려주세요. 저는 잘못되어도 상관없으니 우리 아기는 꼭 살려주세요. 부탁입니다. 엄마는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저를 강부와 이불에 여러 번 겹산 다음 그 철제 쓰레기통 안에 저를 넣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길을 피해 저를 살리기 위해 제가 담긴 쓰레기통을 창문 밖으로 던지신 거였죠. 2층 높이라 엄마는 그때도 걱정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내가 다치진 않았을까 그 노심초사를 엄청 하셨다고 하죠. 장모님, 대체 이 모든 이야기들 어디서 어떻게 들으신 겁니까? 사실 자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베네 저고리의 이름이 자네가 맞다는 걸 확인하고
자네 친모를 수소문해봤네. 그럼 저희 엄마를 만나셨단 말씀이세요? 일단 전화 통화를 했네만. 그리고 그 화재 사고가 나던 날 우리 병원에 입원했던 자네 엄마를 통해 자네가 쓰레기통에 담겨 밖으로 던져졌단 이야기, 그리고 그 아기가 무사히 살아났고 고아원에 맡겨졌단 이야기까지는 사고 후에 들은 기억이 났었거든.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 줄도 모르고 여태까지 엄마가 저를 그냥 버린 줄로만 알고 그렇게 평생 엄마를 모질게 원망하며 지내왔는데, 자네가 자네 모친에 관해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건 효원이에게 들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네. 자네 마음에 맺힌 한을 알고 있었기에 자네 어머니에 관해 더 수소문해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 저희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멀쩡히 건강하게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게 말이야,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씀을 제대로 해주세요. 저희 엄마 살아계시죠? 아니면 그날의 사고로 돌아가신 건가요? 다행히 그날의 사고로 돌아가시진 않았어. 그런데 장모님에게서 듣게 된 그 후의 이야기는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기함할 만한 사연이었습니다. 그날의 화재 사고로 저희 엄마는 아주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다고 합니다. 갓난아기였던 자네를 그렇게 창문 밖으로 던지고 나서 자네 모친은 어떻게든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지만 수술받은 지 얼마 안 돼 몸도 불편한 데다 연기와 불길이 너무 심해서 미처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셨다네. 엄마는 그날의 사고로 전신에 아주 심한 화상을 입었고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의 장애를 입고 말았다고 합니다. 얼굴은 화상으로 심하게 망가져버리고 발과 다리까지 부상이 심해서 거의 반신불수의 몸이 되어버리셨다니,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이 심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죠. 엄마,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이렇게 갑자기 이 사람 앞에 풀어놓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정서방, 괜찮나? 충격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은 얼굴인데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게 어떻겠나? 여보, 당신 정말 괜찮아요? 엄마, 그래서 이 사람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은 다행히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지셔서 혼자 운신도 가능하시고 조그맣게 가게 비슷한 걸 하면서 사신다 들었다. 장모님, 저희 엄마 하신다는 그 가게가 어딥니까? 저는 그렇게 태어나 거의 40년 만에 엄마의 소식을 처음으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나 같은 하늘 아래 숨쉬고 살아 계시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나를 그런 식으로 버린 사람이니 따로 찾을 생각하지 말고 없는 사람 치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던 엄마였는데 그런 기구하고 절박한 이유로 저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막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날 당장 엄마가 하신다는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전철역 근처에서 3평 남짓한 공간에 조그만 복권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밖에서는 실내가 보이지도 않고 손바닥만한 구멍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복권과 담배 따위를 파는 그런 조그만 박스 안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복권 자동으로 10,000원어치만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 혹시 차미숙 씨 되시나요? 예, 제가 차미숙이 맞는데 누구신지. 저는 엄마의 목소리를 생전 처음 듣는 순간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 말이 잘 나오지가 않더군요. 겨우 심호흡을 하고 진정시킨 채 가게 유리창 쪽으로 제 얼굴을 좀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정정훈이라고 합니다. 엄마 아들 정훈이요. 제 얼굴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유리창 안으로 비로소 엄마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엄마는 화상 상처 때문인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쓰고 계셔서 얼굴을 잘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마스크와 머플러 위로 언뜻언뜻 드러나는 흉터 자국이 엄마의 화상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 짐작해 할 수 있을 정도였죠.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면서 엄마가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또 한쪽 팔마저 다른 쪽 팔보다 훨씬 짧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훈아,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왔니? 어떻게 여길 네가 알고... 엄마, 제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제가 태어난 병원이 저희 장인어른이 운영하던 병원이셨어요. 병원에서 주던 베넷 저고리, 거기 새겨진 이름 보고 절 알아보시고 장모님께서 엄마 계신 곳을 수소문해 주신 거였고요. 며칠 전에 내게 전화 오셨던 분이 그럼 네 장모님이셨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몇십 년 만에 은인과 같은 분께 전화가 왔다고. 안 그래도 그분을 한번 찾아뵈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마, 이렇게 멀쩡히 살아 계시면서 왜 저한테 그간 연락 한 번 안 하셨어요? 보시다시피 엄마 상황이 일어나서 이런 몸으로 네 앞에 엄마라고 나타나는 게 너한테 득이 될 게 하나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미안하다 정훈아. 엄마가 이런 모습이어서 미안하고 널 그때 버릴 수밖에 없어서 너무 미안해. 저는 그렇게 길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엄마를 가만히 다가가서 꼭 끌어안아 드렸습니다. 엄마, 저는 그날 그런 큰 화재 사고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저를 버리신 줄도 모르고 엄마를 오해하고 엄마를 원망하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런 몸으로 저 때문에 그렇게 숨어 사셨다는 걸 알고 제가 되려 더 죄송해요, 엄마. 절 용서해 주세요. 아니다, 장문아. 너는 엄마한테 용서를 빌 일이 하나도 없어. 사실 엄마는 네가 고아원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다는 걸 지켜보고 있었단다. 네가 엄마 손길 없이도 그렇게 꿋꿋하게 공부도 잘하고 의대도 들어가고 좋은 여자 만나 결혼했다는 것도 멀리서 지켜보며 알고 있었어. 아니 엄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알고 보니까요. 저희 고아원의 원장 수녀님과 엄마는 저 몰래 두 분이서 긴밀하게 연락을 하며 지내신 거였습니다. 정훈아, 미안하다. 옛날부터 너에게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네 엄마 뜻이 하도 확고하셔서 너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 수녀님, 그럼 저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보내주신 키다리 아저씨 같은 독지가가 혹시 저희 엄마셨던 거예요? 그렇단다. 네 엄마가 네가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부터 복권 가게를 시작하게 되셨고 그 후로 다달이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시면서 거의 모든 수익을 저축해서 네 대학 학비를 모으셨다. 그 돈으로 고아원 아이들에게 기부도 하시고 대부분의 돈은 네 학비며 학원비에 쓰라고 보내신 거지. 엄마는 왜 그렇게 끝까지 엄마 정체를 숨기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도 네 어머님이 화상 흉터로 얼굴이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마저도 여러 번의 재건 수술을 거쳐 겨우 좋아지신 거란다. 사고가 난 직후에는 상처가 너무 심해서
길 밖으로 외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셨다. 네 어머니 사고 초반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집 밖으로 외출 자체를 거의 못하고 두문불출하다시피 지내셨어. 그렇게 엄마는 저에게 짐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 끝까지 저에게 존재 자체를 숨기셨다고 합니다. 네 외할머니가 또 투병하시면서 네 어머니는 또 닥치는 대로 생업전선에 뛰어들어 고생을 많이 하셨다. 여러 가지로 널 데려다 키울 만한 여건이 되지 않으셨어. 엄마는 그렇게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겨우 복권 장사를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즘 법이 바뀌어 장애인에게 복권 장사의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 생겨서 운이 좋게 시작한 장사였다고 하죠. 그렇게 시작한 조그만 가게가 그나마 장사가 제법 되어서 제 대학 학비를 지원해 주실 수 있었던 거고요. 엄마, 의대 학비가 만만치 않은데 이 조그만 가게 운영하면서 그 돈을 지원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니다, 정은아. 엄마가 내게 평생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마저도 못 해주면 엄마가 나중에 죽을 때 한이 될 것 같아서.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고생해서 저를 뒤에서 지원해주고 계신 줄 저는 미처 몰랐어요. 여기 혹시 차미숙 씨가 아는 가게가 맞습니까? 제가 차미숙인데 누구신지요? 저 오민석이요. 제 얼굴 못 알아보겠어? 아니, 당신이 대체 여길 어떻게... 엄마와 제가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복권 가게를 찾아온 유령의 노신사. 그 사람의 정체는 놀랍게도 제 친부였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엄마는 그 옛날 부잣집 아들이던 아버지와 집안이 반대하는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는 집안 환경이었고 엄마는 아빠의 미래를 위해 놓아주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하셨대요. 나는 그 시절 네 아빠를 보내주는 게 도리라 생각했다. 여러 가지로 나와 결혼해서 득이 될 게 없는 남자 같았지. 내가 네 아빠를 붙잡는 건 네 아빠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 생각되었으니까. 엄마는 그런 이유로 매몰차게 아빠에게 이별을 고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나는 그때 당신의 그 말만 믿고 미국행을 선택했어. 이날 이때껏 타국에서 사업만 하며 살다가 말년은 한국에서 보내고 싶어 귀국한 지 반년이 채 되질 않아 이쿠지내자 마음먹었는데 당신이 눈에 밟혀서 수소문에 찾아오게 된 거요. 엄마는 아빠가 미국으로 떠난 뒤 시간이 한참이나 흘러 절 가진 사실을 알게 되셨던 거죠. 외할머니의 타박과 반대를 무릅쓰고 저를 낳으신 엄마였는데 화재 사고를 겪으며 그런 불행한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모든 사연을 전해들은 그 묘령의 신사, 아버지라는 분은 오해를 터뜨리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런 처지인 줄도 모르고 날 버린 야속한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평생을 섭섭함 속에 살아왔는데 이런 장성한 아들까지 있을 줄이야. 기적적인 상봉을 연이어 2번이나 하다 보니 제 정신을 차리기 참 힘드네요. 전 가게 때문에 들어가 봐야 하니 부자간에 못다한 이야기나 좀 나누세요. 그렇게 엄마는 장사를 하기 위해 다시 가게로 들어가셨고 저는 태어나 처음 보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또 보면서 그날 밤늦도록 술잔을 함께 기울였습니다. 태어나 처음 보는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의사로 자라있다니 감개무량하고 정말이지 너무 고맙단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천의 고아에서 저는 양친 부모가 멀쩡히 살아계신 평범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 엄마는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40년 만에 상봉한 아빠와 엄마는 약간의 우여곡절 끝에 살림을 합치고 한 집에 함께 살고 계십니다. 처음에 엄마는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아빠의 끈질긴 설득과 구애에 그리 된 것이죠. 몸도 불편하신 엄마가
혼자 좁은 집에서 생활하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아빠는 엄마와 새로 살 넓고 쾌적한 단독주택을 마련하셨고 그 집에서 알콩달콩 재미나게 사시는 두 분입니다. 미국에서 평생 사업을 하셨다는 아빠는 나름 알부자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나름 재력가셔서 엄마는 최근 복권가게 일을 그만두시고 가정에 충실한 일과를 보내고 계시죠. 며칠 있으면 엄마의 생신이자 크리스마스입니다. 처음 맞는 엄마의 생신을 맞아 조촐한 파티를 계획하고 있는 아내와 저입니다. 여보, 당신 어머님 생신날 선물 뭐 준비하면 좋을까? 글쎄,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 생일 선물 사는 거라. 얼떨떨하고 뭘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네. 아내와 손을 잡고 백화점으로 향하는 길, 이렇게 설레고 행복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선물을 골라본 적이 일생에 없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물론 아내에게 처음 선물을 사줄 때도 이런 기분이었지만 지금과는 좀 종류가 다른 설레임이었으니까요. 다가오는 성탄절, 여러분께는 어떤 설레임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모든 분들께 축복과 행복이 가득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